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86회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영화 곡성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게 잘 재밌었어요. 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참 이 영화라는 게 매력적인 예술이라는 게 이럴 때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특히나 곡성 같은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자신의 자리를 좀 내어주잖아. 관객들에게. 아까 김묘성도 그 마지막에 올렸더라고 슈퍼챗 보내면서 자기가 5점을 준 이유가 처음 봤을 때는 10점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한 3-4번 봤대. 3-4번 보다 보니까 영화 점수는 5점이고 나머지 5점은 관객들이 좀 만들었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관객들의 자리를 또 내어줘서 점수를 채우는 영화 그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재밌었어요. 네. 자, 2부. 2부도 또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은 영화입니다. 네. 네.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크 판타지 장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 네. 판타지인데 결국은 주인공의 판타지. 죠. 그죠? 네. 그게 확실하죠? 네. 네. 거의 저는- 확실하죠. 좀 긴가민가 하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확신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지하 세계의 왕과 자기 아버지와 엄마를 만났을 때 아빠는 뭐 처음 등장한 거니까 얼굴이 그때 처음 나오지만 엄마가 현실 세계 엄마더라고. 이거 환상이었구나 아이의. 그때 좀 마지막 장면에서 확신이 들더라고.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어업 룩백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제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구매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갈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그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아까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데려갔다가 식겁했다. 뭐 이딴 식으로 영화 홍보를 하냐라고 짜증을 내신 분들도 계셨고 그냥 영화 어린이용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너무 심오한 영화 이 내용에 오히려 또 반대로 기뻐하면서 놀라신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사의 장난질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판타지 장르가 잘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영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영화가 잘 먹히고 이 흥행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게 아이들 영화는 기본 2거든. 애하고 엄마든 아빠든. 그렇지. 관객 수가. 네. 엄마 아빠 다 가면 3명이야. 그러니까 아이 한 명만 꼬시면 이거는 스코어가 3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어린이 영화인 것처럼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 JK 필름이 명절마다 영화 만들어서 개봉하면서 다 가족 영화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난 영화도 가족 영화로 만들고 스파이 영화도 가족 영화로 만들고 그런 이유가 온 가족이 들어와서 보면 따따부리기 때문에 네. 관객 한 명이 아니라 6명, 7명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입소문은 너무 간과한 마케팅이었을까요? 흥행은 참패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 53만 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주 참패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냥 쏘쏘 정도인데 제가 영화 안에 들어가서 봤어도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다고요? 네, 저도 그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자, 2006년도 그러니까 이것도 15년 정도 된 영화입니다. 네. 오래됐고요. 감독은 뭐 그 유명한 기에르모 델 토로. 기에르모 델 토로. 네, 쉐이프 오브 워부터 만들어서 아카데미상 받은 양반이고요. 네. 그리고 퍼시픽 림 1편 만드신 분이고 2편은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영화가 아예 다르죠. 네, 1편 퍼시픽 림 1편 만든 사람이고 헬보이. 네, 헬보이 시리즈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블레이드 2편을 만든 사람인데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최고 걸작은 블레이드 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액션 영화로서 여기 쉐이프 오브 워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영화는 블레이드 2편이고요. 좋은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겠죠. 이거 쉐이프 오브 워터 약간 좀 지루하지 않나요? 난 재밌게 봤어요. 우리 했잖아요. 우리 했어요. 누나 그때 저는 없을 때 없었어요. 다들 그때 굉장히 재밌게 네. 봤다고. 블레이드 2편은 이제 무술 감독이 견자단이거든요. 정말 멋진 액션, 진짜 멋진 액션과 이 양반의 연출을 화면빨 좀 끝장나게 잡았거든요. 네. 아마 뱀파이어 히어로 영화 중에서 블레이드 2편을 넘어설 수 있는 영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견자단이 연출하면 뱀파이어도 혹시 이렇게 싸울 때 뱀파이어가 이렇게 옷걸이랑 싸우는 거 하면서 견자단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출연도 해요. 거기서 막 나라 2단 옆차기 막 하고요. 막
날라댕깁니다. 근데 네. 존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건강하실 좀 때니까. 잔인하기로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럼요. 굉장히 잔인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옛날에 노래방 가가지고 그 중국 노래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아무거나 약간 무협에 어울리는 영화 하나 틀어놓고서 옷걸이에 대고 이거 엄청 했는데. 황비용 주제가 제일 많이 했죠. 황비용 어. 주제가.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예, 견자단도 뭐 대단한 배우죠. 엄청난 배우죠. 네, 자, 이 스페니쉬로 대사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관객들은 영어는 그래도 좀 익숙해하는데 프랑스어, 뭐 스페니쉬 이런 거 등장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차피 자막인데 무슨 어차피 소리죠? 자막인데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맞아요. 사람들은 거부감을 좀 아, 갖고 그래요? 있거든. 이질감이 저도 느껴지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스페인어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약간 프랑스 영어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프랑스어 중국어가 약간 떼떼떼거리는 느낌이잖아요. 프랑스어가? 프랑스는 아니지. 아니, 너무 느끼해. 그렇지. 느끼해.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는 약간 숑숑숑거리고 중국어는 떼떼떼떼떼떼거리고 스페인어는 따따따따따따 하고. 아 이게 근데 광동어하고 북경어하고도 좀 달라. 좀 다르죠. 음. 네. 그 북경어는 징징거려. 이러고 광동은 잘한다. 박수 쳐줬어. 달라. 잘한다. 질척거려. 북경은 질척거리고 홍콩은 땡땡거려. 땡땡거리고 영어 이상하게 섞어 쓰고. 그렇다. 북경어 광동어는 예전에 그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천명훈 씨가 나와서 차이를 설명했었죠. 네. 근데 북경어 할 때는 이제 니 취팔로마를 거의 시발로마처럼 발음을 했었고 광동어는 너무 잘했어 그때. 니시 조팡메아라는 얘기를 뜻이 있는 겁니다. 네. 조팡메아를 굉장히 찰지게 발음했었던. 그 실제로 중국 출신 그 네, 맞아요. 연기자분이었나 하여튼 있었는데 네. 족방매야 씨. 밥 먹었냐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한류 스타였으니까. 니씨 팔로마. 그러니까 뭐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하니까 니씨 팔로마. 그래서 진짜 약간 찐따처럼 이렇게. 천명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야 이런 개그가 이게 되게 유치한데 할 때마다 웃기긴 해요. 할 때마다 터져요. 네. 100% 터지기 싫은데 터집니다. 터져요. 네. 아 웃는 내 자신 싫은데 터져요. 근데 갑자기 좀 저 트라우마가 올라오네요. 네. 제가 필리핀어 갖고선 이렇게 장난치다가 한번 수담을 내서 한 일주일 동안 죽일 놈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저희 말씀드린 스타 골든벨에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왜 근데 죽일 놈이 됐어요? 그때 좀 단어가 좀 다르긴 했어요. 네네. 네. 그 인사가 까만이라 그러고 그 언닌가가 자우지 이래서 언니 안녕하세요. 그만 여기까지. 그만 언니 그만. 안녕하세요는 이거예요라고 내가 얘기했다가 베트남어 필리핀어였나? 그래서 이게 이근희 형이 잡스러운 연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꺼냈죠. 인종차별 개그맨이라고 낙인치고. 그래서 그래도 M장은 백인 우월주의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 소개 우리 손문선 씨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네미로입니다. 시간 배경이 한 1944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스페인의 어느 깊은 산속입니다. 주인공인 오피리아는 임신한 엄마랑 같이 어디론가 가고 있죠. 바로 새아빠인 비달 대위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비달 대위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엄마는 임신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요. 임신 중독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한 사람이 다 이렇게 아프진 않잖아요. 어쨌든 몸도 안 좋은 엄마를 굳이 장시간 차에 태워가지고 산속까지 불러들이는데 그 이유가 단지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약간 좀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그래서 자기 아들만 좀 안중에 있고 뱃속에 있는 아기에만 엄마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엄마가 달고 온 남의 딸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네, 그냥 좋아하지 엄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라기보다 그냥 자기 아들을 낳아줄 약간 그냥 시바지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대하더라고. 네. 아주 악인입니다. 예. 아주 처음부터 악인이죠. 그렇게 묘사가 돼요. 네, 그래서 오피리아를 냉대하고요. 이제 새 집으로 오긴 했지만 기댈 곳이 없어요. 오피리아는. 그래서 메르세데스라는 하녀를 만나서 이 여자한테 메르세데스한테 이제 마음을 기댑니다. 근데 오피리아한테 이제 여기서 신기한 일들이 좀 생기죠. 오던 길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의 곤충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밤에 이 곤충이 찾아와서 음. 요정으로 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피리아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요. 요정을 따라가 보니까 신화 속 정령인 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이 오피리아에게 공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원래 지하세계 공주였고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가려면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3개의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피리아의 어떤 좀 기묘한 그런 모험이 시작되는데 결코 동화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모험이죠. 여기 시작이 되고요. 영화는 2개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가 지금 이제 오피리아가 겪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현실 세계죠. 현실은 이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데 스페인이 당시에 파시스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반대에 있는 공화파 세력들은 많이 밀려가지고 산속 곳곳에 숨어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비달 대위는 파시스트 세력이고 남은 공화파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산속에 배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오피리아의 동화 속 세계랑 전쟁 중인 현실 세계를 번갈아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 엄청 섞일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섞여 있습니다. 어. 네. 자, 그래서 먼저 오피리아의 기묘한 세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피리아가 맡은 첫 번째 임무는 이렇게 말로 풀면 너무 쉬울 것 같죠? 괴물 두꺼비 뱃속에서 황금 열쇠를 꺼내오는 거예요. 네, 말로는 되게 동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로테스크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옷을 뭐 이제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이어서 새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을 엉망으로 만들긴 했지만 임무는 잘 수행을 했어요. 근데 2번째 임무에서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2번째 임무에서는 아기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는 방에서 칼을 구해오는 거였는데 이 식탁에 있는 음식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건드리죠. 식탁에 있는 포도 2알을 낼름 집어먹다가 네. 결국 괴물을 깨어나게 하죠. 애가 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애가 아니죠. 애는 원래 시키는 대로만 안 해요. 저는 진짜 이 장면을 저 이제 극장 개봉으로 봤거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그 와. 괴물 모습 때문에요? 나 너무 놀랐어, 진짜 그때. 뜯어먹는 거 이렇게 아니, 뜯어먹는 아니, 거. 아니, 이거 아니, 눈 붙이는 거. 칼을 누나. 눈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영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맞아. 네, 어쨌든 그래서 오피리아가 여기서 간신히 도망은 치지만 오피리아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느라고 요정 2마리가 잡아먹혀요. 막 괴물한테. 거의 진격의 거인한테 먹히듯이 맞아요. 머리 뜯어먹히는 대참사가 발생하죠. 그래서 판이 나타나서 오피리아한테 말합니다. 왜? 그 말씀하신 장면을 보는데 머리 이렇게 늘었지. 이 영화 너무 비이상해. 진짜. 좋은 영화인데 진짜 이런 장면들 너무 연출 잘했어. 근데 판이 오피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임무에 실패했다. 다시는 지하세계로 못 돌아간다. 네. 엄포를 놓고 사라지는데 오피리아는 절망에 빠지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상황은 좀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 결국 아기를 낳는데 낳고 엄마는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오피리아는 완전 홀로 남겨지죠. 그리고 비달은 게릴라군하고 전투를 벌이고 그중에 한 명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고문한 끝에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사실 비달의 주치의하고 하녀인 메르세데스가 공화파의 일원이었죠. 첩자였죠. 결국 주치의는 비달의 손에 먼저 죽고요. 그 다음 타겟이 이제 메르세데스인데 메르세데스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는데 하필 오피리아가 혼자 남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도망가다가 비달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항상 요 이제 앞치마에다가 조그만 칼을 갖고 다녔었는데 이 칼로 탈출을 하면서 비달의 입을 찢어놓고 탈출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칼이야말로 이 복선의 아주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복선이라는 게 그래요. 이 사람이 조그마한 칼을 자기 이렇게 앞치마에다 이렇게 접어놓죠. 처음에 보면 저 행동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인질로 잡혀서 손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되면 관객들이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칼 꺼내라고. 이게 정말 복선을 사용하는 아주 모범적인 방식이었어요. 네, 너무 교과서적이라 놀랄 정도로.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르세데스는 급히 탈출을 하는데 오피리아는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뭐 판한테도 버림받았죠. 엄마도 돌아가셨고 탈출도 못했죠. 거의 절망에 빠져 있는데 판이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아기를 데리고
파네미로의 지하세계 입구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리아가 비달의 술잔에다가 엄마가 먹던 수면제를 좀 많이 타놓고 아기를 데리고 그곳까지 가는데 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하세계의 문을 열려면은 이제 순수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기를 달라. 이러니까 갑자기 오피리아가 안 된다. 난 동생을 지키고 싶다. 이러면서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는 사이에 비달이 오피리아를 찾아내고요. 오피리아한테서 아기를 뺏자마자 그냥 무자비하게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요 사이에 게릴라군은 비달의 주둔지를 장악하고 이제 메르세데스하고 게릴라군의 머리이자 메르세데스의 남동생 페드로가 같이 뒤늦게 오피리아를 찾으러 오지만 오피리아는 이미 죽었죠. 그래서 비달 혼자서 자기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달이 사태를 깨닫고 아기를 단군한테 넘겨주면서 내 아이한테 내가 죽은 시간과 이름을 남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죠 자기한테. 네.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이 아기는 너의 존재조차 모를 것이다 라면서 차갑게 거절하고 일말의 여지도 없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오피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피리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배경이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오피리아에게 누군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피리아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지하세계 왕국이죠. 왕이 말을 합니다. 남의 피를 희생하는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면서 그녀를 칭찬하고요. 판하고 요정들 그리고 지하세계의 사람들 모두 오피리아를 반겨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어뜯긴 다시 애들도 살아있죠 여기서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 세계를 보면은 메르세데스가 죽은 오피리아를 안고 막 우는 모습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뭐 그렇게 공주는 지하 왕국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지상에 남긴 작은 흔적들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라고 한다. 라는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구슬픈 영화다라는 느낌을 엄청나게요.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을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야. 예, 자기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과대망상을 통해서 이 현실의 거대한 시련을 좀 잊으려고 하나? 잊으려고 하는 게 맞겠죠. 극복은 힘들 테니까. 잊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던 게 사실 아이 때는 다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서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상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항상 엄마 아빠가 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유치원 때도 집에 오면 항상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 어린 나이도 그게 너무 서러운 거야. 친구들은 집에 가면 다 부모님 계시고 엄마가 해준 밥부터 먹는데 어떡해. 나는 엄마가 놔두고 간 500원 혹은 1000원 갖고선 예, 이걸 뭐 이 슈퍼 가가지고 뭐 사 먹거나 그것도 없으면 슈퍼가 동네 슈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외상됐어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군것질거리 잔뜩 사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던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그림을 그렸었거든. 그때 나도 혼자 망상에 빠졌던 거야. 많은 아이들이 하는 망상인데 그쵸. 내 엄마 아빠는 따로 있다. 로망 아닌가요? 어떻게 로망. 지금도 그 로망 갖고 있잖아. 망상 아니고 아직까지 안 로망에. 오셨잖아. 그 재벌 엄마 아빠 아직도 안 오셨잖아. 지금 내가 나이가 41년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언제 오시려 그러나. 한 번쯤 진짜 그런 상상 해봐요 어렸을 때는. 왜냐면 아. 너무 서럽거든. 난 늘 억울한 상황이고 그때는 뭐 별다르지 않은 상황에도 어릴 땐 다 전쟁처럼 느껴지거든. 그리고 동화 속에는 늘 진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으로 키우시는 엄마 아빠 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닌 거야. 근데 너무 닮았어. 그건 우연인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재벌이니까 비슷한 사람 찾았구나. 언제 오시려나?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오시려나? 그러면 닮은 부모한테 버린 건가요? 자식은? 위탁 교육이라고 모르겠지. 그래서 오실 텐데, 오실 텐데 왜 안 오시지? 늦게 오시네, 많이 늦게 오시네. 막 그러면서 오면 내가 이 가짜 엄마 아빠들 어떻게 했는데 다 잃을 거야.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살았었거든. 근데 아이들 다 이런 상상 하잖아. 아니 저는 약간 나는 별로 그러니까 네.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또 있을 거야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파네미로 보면서 진짜 많이 공감이 했던 거는 이거 상상력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어렸을 때 이 온돌바닥이잖아요. 거기 이제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귀를 대고 있으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 소리 나. 네. 근데 그게 원래 보일러 도는 소리잖아. 네. 근데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생각한 거야. 헉, 지하 세계에 사람이 있다. 나 기생충. 혼자. 기생충. 근데 아까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밑에 요정 조그만 요정들이 살고 있다. 혼자 이런 상상을 막 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밖에 옛날에 전봇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밤에 지나가면 전봇대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근데 이제 2층 집에 있으니까 전봇대가 이렇게 보이고 헤드라이트가 지나갈 때 2층 창문으로 그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아, 밤에 거인이 돌아다니는구나. 맞아. 그런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거 했잖아, 다들. 나는 그 대표적으로 그런 상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면 헌금을 내잖아요. 애기들도 막 네. 동전 몇 개라도 이렇게 내잖아. 그럼 난 그거를 교회에서 운영비로 쓸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애기 때는. 그때는 그래서 그렇죠. 교회 맨 앞에 재단에 올려놓으면 뭐 일정 날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신이- 내려오셔가지고 맞아. 밀스 가방 들고 내려오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많이 내려오는 거 되게 웃기겠더라고요. 돈만 딱 나는 헌금 낸 돈의 반만 가져간다. 목사님한테 몇 푼 이렇게 쥐어주고 때 그런 상상 혼자 했었거든. 맞아요. 근데 저도 아니, 진짜 왜냐면 난 공감하는 게 인간적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쓸 거라는 건 너무 상상도 맞아, 할수 맞아. 없는 맞아. 거였어. 근데 되게 배신감 들었어요. 어, 어린 나이에. 맞아. 이걸 진짜? 어떻게? 예. 그 비슷한 예로 어릴 때는 모를 수 저는 있지. 그 뭐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예배가 열릴 때쯤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때 가서 잠깐 봤었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좀 한참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쯤에 리허설이라고 하죠. 리허설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보통 교회 보면 꽃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 꽃을 사람이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꽃꽂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여기는 뭔가 판타지 공간 같았는데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너무 그런 현실적인 되게, 거야. 그런 생경한 느낌을 어.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맞아. 저는 그 제사상에 밥공기 뜨거운 거 올리면 밥공기 혼자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김밥 나라 국물이에요. 특히 국구를 항상 이렇게 먼저 움직인다 이게 진짜.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제사상에서 그거 움직이는 거 보고 너무 혼미백산해. 귀신이 왔다. 아 진짜 식사하러 오셨나 보다. 자리가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막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SNL 정상훈 씨가 한국 닥터 스트레인지 한 거 아니야 이거? 자, 비둘기 이쪽으로. 아니 근데 제사가 진짜 상상력이 많이 이렇게 가미될 맞아. 수밖에 없는 게 제사 지내다가 중간에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드셔야 되니까 잠깐 나가 있자 여기 어. 바꿔놓고 그러면은 나가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쓱 불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온 거야. 이제 뭐 내 엄마 나 지금 내 옆에 바람이 불었어. 할아버지 들어가셨나봐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나도 그 지금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다 같이 온 가족이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그 한옥집이었고 신촌에 네. 한옥집이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거든. 난 너무 불경스러웠어. 제사 드린 음식을 바로 끝나자마자 한 가지만 먹잖아. 와 이런 육실할 것들이 그리고 늦은 밤에 먹잖아요. 맞아. 진짜 많이 먹어요. 밤에 먹었잖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막아나 귀신 들렸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하던 맞아. 시점에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천벌 받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난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어. 손댈 수 없다, 감히. 이 사람들 미쳐가지고 진짜. 아이일 때는 모든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슈퍼맨이 돌았다 이제 문희준 씨 딸 잼잼이 나왔을 때 겨울이었는데 어떤 나무에는 이제 집 같은 걸로 둘러놓고 어떤 나무에는 안 둘러놓은 거야. 자기 옷을 벗어 파카를 벗어. 맞아. 나무야 춥지 이렇게 해서 둘러주는 거야. 그 마음 너무 예쁜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나무로 생명체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영화랑도 맞닿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나무를 보고도 움직이는 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혼자 대화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걔가 그런 건 아마 대본일 거예요. 아 진짜. 아니야. 안 됐어. 나도 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금붕어를 키웠는데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 사실 물 같은 것도 사실 잘 조절해야 네. 되고 근데 그냥 생수돗물에 넣었으니 걔가 오래 살아 바로 죽었을 거 아니야 한 마리가 해가지고 이제 나랑 그때 잘 어울리던 친구놈 하나랑 그 비석 세우고 묻어줬어. 그리고선 그 추도문 만들어가지고 읽어주고 거기 절하고 이렇게 본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그 뭐냐 장례식을 치러줬다니까 금붕어를. 그 옛날에 병아리 엄청 죽으면 울었어, 나. 그런 애들이 있었어. 야, 그 그래. 추도문 만들 정성으로 물이나 좀 갈아주시 그러면 오래 살게 씨발. 몰라 모르지 몰라. 모르니까. 네네. 그 내 친구놈 하나가 되게 똑똑했어. 그때 당시에도 되게 이게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애들 있잖아. 어릴 때부터 좀 영특한 애들. 근데 오성과 한음의 그런 이야기가 뭐 있나 봐. 네, 있어요. 아 묻어주던.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착안해서 이거 걔는 그냥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걔는 그 금붕어랑 어떤 인연도 없고 내가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는데 나 아무 생각 처음에는 아무 느낌 없었거든. 아 우리 금붕어 죽었다? 장례식을 치러줘야 해.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이 된 거야 나도.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오열하고 있었다니까. 역시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 지금 금붕어 보람상조에서 죽었어야 일하고 되잖아. 있다. 근데 아까 창석 씨가 그 아이의 마음이 되게 예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맞다. 되게 어릴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가 만약에 꽃을 꺾어요. 꽃이 예쁘다고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렇게 하면 꽃이 아프잖아. 이렇게 엄마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냥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꽃이나 뭐 동물한테 그런 사람 같은 그런 감정이 없다는 걸 안 뒤로부터는 가끔 무슨 그렇게 하면 꽃이 아프잖아 이러면 아니야 이거는 느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얘가 이제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글퍼지거든요. 그 순수함을 요즘 애들은 너무 좀 빨라가지고 한 6살 정도만 돼도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때는 사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좀 이런 걸 믿었던 것 같거든요. 산타클로스 몇 살 때까지 믿었어요? 저는 빨리 알았습니다. 언제? 엄마가 선물을 안 줘. 아. 엄마가 선물을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에 보내는 선물을 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거. 네, 근데 그걸 보고 그 유치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믿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알게 됐어?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은 선물이 내가 항상 갖고 싶어하던 그 인형인데 만약에 인형만 왔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박스가 인형 장난감 박스 있잖아. 그게 내가 항상 그 갖고 싶어하니까 그 문방구에서 그 박스를 봤거든요. 뭐 23,0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근데 아니야? 그 박스였고 내가 그 다음날 그 문방구에 가서 그 자리 보니까 그 없었어. 박스가 없어. 아니 산타 할아버지도 거래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디 땅파 장사하냐 산타 할아버지는? 난 그때 느껴져. 이거 확실하다. 이건 엄마 아빠다. 저도 약간 비슷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산타클로스가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약간 봤어요. 자는데 이게 왜 설레잖아요.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면 이 사이에 산타클로스가 올 거고 나한테 선물을 줄 거고 이게 너무 설레서 약간 선잠을 잤던 것 같은데 그 깼구나. 사이에 엄마 아빠가 놓고 가는 걸 내가 봤어. 근데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는 이게 안 되고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산타클로스였구나라는 걸 그냥 알면서 모르는 척했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네. 창석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항상 믿고 있는데. 지금 지금 환상이 다 깨졌어 지금.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지금 막 한 달 뒤에 엄청 기대했단 말이야. 내가 뭐 원하는 갖고 싶으세요? 내가 뭐 원하는 갖고 이상형 싶었어? 지금 보자기에 있는 줄 알고 지금 엄청 기대했단 말이야. 골방 큰 여자였거든. 그래서 주머니 되게 큰 거 구해놨는데 지금. 창석아, 네, 우리 아버지가 제때 잘 해놓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어차피 아버지 취향이 나랑 비슷할 거든요. 지금 있는 여친의 골반을 크게 만드는 것과 골반 큰 여자가 오는 것과 네. 어떤 게 더 어려운지. 뭐가 더 골반은 사실 타고나는 겁니다. 무조건. 골반은 어려워. 무조건 타고나는 거죠. 아예 골반 큰 여자가 오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 무조건 또 다른 여자. 크든 작든. 뉴. 새로운 여자. 신이 내려와서 산타가 형한테 네. 얘기해. 네. 정말 뭐만 하면은 방송이 다 잘 되는 정말 폭발적인 능력. 동거 탈출할 수 있는 능력. 둘 다는 안 되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옛날부터 객관식은 무조건 4번 찍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누가 객관식을 1번을 찍습니까? 네? 객관식 4번. 1번은 뭔가 아닌 것 같아. 1번 답이 아니야. 1번 답이 아니야. 4번은 그거예요. 동거 탈출 결혼 성공입니다.
아 묻고 더블로 갔군요. 자살은 없습니까? 안돼 반드시 같이 사는 그분보다 더 늦게 돌아가십니다. 옵션이야 이거는. 선물이야 선물. 아까 이 사람이 또 일관성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2번 찍었으니까 계속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는데 거기 나온 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아줌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되게 옛날 얘기예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집에서 남편한테 쫓겨난 아줌마가 있었는데 네. 그 아줌마가 이제 정신병에 걸린 거지. 근데 그 아줌마는 상상 속에 사는 거야.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는 그 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그 궁궐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의사한테 이제 저 여자는 치료될 수 있냐고. 근데 의사가 그래. 왜 치료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라고. 저 여자는 누구보다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는 우리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저는 늘 고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피소드에. 네. 근데 치료 안 하고 있어야 계속 치료를 받아 먹지 않을까요? 약간 역시 또 역시 또 네.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게 또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수가가 높던 시절인가 봐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 독자로서 저는 되게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고. 일리 있는 얘기죠. 여기서 오피리아가 차라리 그냥 환타지 속에 갇혀버리길 다들 원하잖아요. 저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반부터 되게 찜찜하게도 오피리아가 동화책을 되게 즐겨보는 그리고 그 반란군의 메르세데스랑 굉장히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네.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반란군이 그 무슨 군이라 그래야 돼? 저기 정부군의 기지를 습격하잖아요. 네. 근데 습격할 때 오피리아가 그 애를 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빠가 걔를 쫓아오는 바람에 정부군은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맞아. 덕분에 반란군이 손쉽게 이긴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메르세데스가 동화랍시고 얘기를 해주면서 오피리아한테 이거 시킨 게 아닐까? 그럴 수 설계를. 있지.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되게 진짜. 다르네요. 겁 없이 계속이다 진짜. 소름 끼쳐. 오피리아한테 참신해. 마지막 미션이라고 준 거야. 이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럼 걔는 그 남자는 분명히 그걸 쫓아갈 거고. 그러면은 지휘관이 없는 동안 우리는 손쉽게 깨부수고 오피리아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한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까지 차갑게 해석할 건 없지만 근데 왠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 하나 희생시켜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라는 대전제라면 저는 메르세데스는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저에 대한 평, 이 파네미로 영화에 대한 평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잘 만든 영화고 이건 진짜 수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보면서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왜요? 그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와 그 판타지가 저는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영화가 잘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어느 한쪽의 이야기도 좀 몰입이 안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 뭔가 이 상황을 다 맞게 설정을 하잖아요. 교차 편집하면서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1차원적인 편집 같고 1차원적인 영화 그 설계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번에 많이 실망을 했는데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오피리아라는 아이는 순수했고 잘 믿는 아이였기 때문에 네. 게다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주변인이었죠. 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고 네. 뭔가 기댈 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되게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란군이었으면 이용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물론 감독도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도 여기까지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독도 한 15% 정도는 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뭐 원래 그때 열세에 있는 상황이었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시민 저항군이고 시민군이고 정부군이지. 네. 원래 반정부군이었는데 이겼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겨서 정부군이 됐지. 어쨌든 시민 저항군이 더 수적으로 네.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정부군 숫자가 적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아이를 이용하면서까지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거의 이제 정부군은 토벌하는 수준이었고 그렇죠. 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정을 하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력으로는 확실히 완전하게 열세였고 거의 그러니까 빨치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빨치산만 해도 우리가 섬뜩한 일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많이 죽였대요. 양쪽에서 많이 죽였대요. 한쪽에서만 많이 죽인 게 아니라 빨치산한테 잡혀간 빨치산 토벌을 핑계로 민간인 많이 죽였고 사살도 이루어졌죠. 빨치산들도 식량 구하러 내려와서 민간 사람들 엄청 죽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싫어합니다. 100% 싫어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분이셨는데 그 지리산 근처에 할머니랑 같이 가는데 그때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등에 보찜을 업고 계셨대요. 가다 빨치산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딱 그 할머니가 든 생각이 따라가면 죽는다. 당신 이리 오시오 막 이랬대. 빨치산은 원래 알던 사람이었대. 이리 따라오셔 뭐 이렇게 잡아가듯이 포로 잡아가듯이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발 그땐 애였죠. 애 발을 진짜 심하게 꼬집었대요. 시끄럽게 울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목청껏 막 울었대.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럼 빨치산 한 명이 뭐 얼굴이 안면이 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탁 잡고 당신은 빨리 내려가 이렇게 했대. 애가 있으니까. 애 데리고 내려가라고. 위험하니까. 애 우는 소리 때문에. 그때 우리 할머니가 달려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붙잡고 우리 애는 아빠가 달래줘야 울음을 멈춘다. 그래서 끝까지 지가 있으셨네. 질질 끌고 내려오셨대. 근데 그날 따라갔던 사람 다 죽었대요 나중에. 이거 할머니가 이야기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나도 약간 의심. 판의 미로처럼. 너무 약간 영웅 스토리. 아니 이런 기지가 진짜. 아니 만약에 할머니 거짓말하지 않겠지. 네가 닮았네. 내가 외탁이네. 그러니까 이거 모두 외탁입니다. 네. 외탁일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는. 우리 할머니는 저기 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라 이렇게 체계적인 이야기 스토리텔링 못 하셨을 겁니다. 아마 진짜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였을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 근데 진짜 기지가 대단하시다. 너무 대단하시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겠죠. 네. 어쨌든 지금 거기에 이 영화 속의 정부군과 반란군은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빨치산 잔당들을 소탕하는 느낌. 네. 저는 영화 처음 극장에서 볼 때는 진짜 완전 이 영화에 매료됐고요. 너무 아주 이렇게 매혹적인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완전 홀딱 반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 이미지 같은 것들이 기존에 전혀 보지 못했던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이미지였고 이게 뭐랄까요 아름답진 않은데 되게 징그럽고 기묘한데 뭔가 그 약간 기학적인 미가 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로테스크한 미가 있죠. 그로테스크한 미가 네. 있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영화의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이번에 다시 봤을 때도 느낀 점은 저는 정민현님이랑 반대예요. 저는 이 전쟁 상황 뭔가 이런 그 정부군과 반군의 어떤 뭐 싸움이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과 이 어린아이가 보는 자기만의 동화 속 세계를 너무 잘 겹쳐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본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로베르토 베니니 인생은 맞나요? 아름다워. 네,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이런데 이 영화는 분명히 이 영화만의 관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이상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판타지계에서는 반지의 제왕 이상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까 정민영과 얘기한 대로 두 개가 따로 놀지만 오피리아의 판타지 속 세계가 그러니까 보통은 판타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포터 같은 시리즈를 보면 판타지에서 했던 일들 그러니까 호그와트 학교에서 해리포터가 유능한 마법사가 될수록 현실의 해리포터도 좋아지거든요. 사정이 나아져요.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현실이 어두워질수록 판타지의 세계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이제 오피리아의 정서가 같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딱 결합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나긴 하지만 어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죠. 오피리아의 상상이었고 사실 실제로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그냥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감독이 판타지 속의 일들이 진짜다라고 영화 속에 뿌려놓은 암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저는 좀 요 소재 자체가 최근에 저한테 그냥 좀 식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영화에서 맨날 그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그런 힘겨루기 이런 게 너무 영화로 많이 소재로 사용이 되다 보니 약간 여기에다까지 이 소재를 넣어야 했을까 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을 두 번째 보니까 받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반란군과 정부군의 싸움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긴 했죠. 네.
그래서 와 오히려 판타지의 새로움보다는 그 현실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진부함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졌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괴물들 나오는 게 약간 취향이 안 맞으면은 좀 역겹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겨운 장면들 많잖아요. 감독이 의도한 장면, 그 와인병으로 코 깨는 장면 있잖아요. 아, 나 그거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사실. 너무 잔인했어요. 그놈이 잔인한 놈이라는 사실을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보여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정도로 잔혹한 장면이기 때문에. 네. 비달 대회 입 찍힌 다음에 그거 이제 씻는 거 있죠. 그 사이로 술 마시면 왜 그게 알코올이 싹 되잖아요. 그 장면 정말 그냥 눈을 감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자기가 안 꾸며 나온다, 자기 진짜. 손으로 꾸며잖아. 네, 얼마나 독한 놈이에요. 아 그리고 이 찢어진 단면도 너무 깔끔해서 재수 없어. 맞아. 뭐 고무차를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건지. 아니, 어렸을 다른 때- 건 CG 엄청 공들여 잘해놓고선 비달 입은 왜 그렇게 놨어? 아 근데 그 갖고 있던 메르세데스 갖고 있던 칼이 또 기가 막히게 벼려져 있었어요. 맞아. 요리하면서 싹 계속 찢었어. 썼잖아. 그러니 날이 날카로웠겠지. 진짜 입 찢어진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빨간 마스크 이후로 진짜 처음 봤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입 찍고 싶다는 생각은 참 많이 한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맨날. 뭐라도 사수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이미 찢겨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못 벗는 거지. 장원이 형 이미 찢어나가지고. 마스크까지 다 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 그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괴물 매니아예요. 그거 너무 느껴져요. 그죠? 영화에서. 네. 근데 잘 만들었어 괴물 부분은. 내가 이 양반 만든 영화들만 보고 내가 안 보고 건다. 이 양반 집에 가면 분명히 괴물 그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걸. 피규어 이런 거. 근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 B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인가? 그래서 감독 인터뷰하면서 감독 집을 찾아간 장면이 있었거든. 네. 있어요. 집이 아예 박물관이야. 아. 그 피규어 미니어처 그런 거 박물관이야. 역시 사람은 뭐 하나에 미쳐 있으면 그걸로 뭘 해도 합니다. 그럼요. 아니 진짜 너무 기발하고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아기 잡아먹는 그 괴물.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거기서 눈알 낄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고 그걸 대고 그렇게 걸어올 줄이야. 그리고 그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이 일부러 막 무섭게 막 험상궂게 하는 표정이 아니라 진짜 찾는 듯한 그 표정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속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왜 그 나무 뿌리 있잖아요. 맨드레이크인가? 저는 그거 보고도 너무 놀랐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무 뿌리인데 뭔가 아이 같기도 하고 그거를 우유에다 담그잖아요. 네. 아 나는 엄마 뱃속에서 그거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 아 이제 이러면 엑소시스트로 가는 거야. 그렇지. 에일리언 과로.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저는. 두꺼비도 약간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귀여움과 징그러움과 기괴함과 그 사이 어딘가에 딱 갖다 놨어. 맞아요. 귀여움은 없었던 것 같아. 약간 귀엽지 않아요? 약간 되게 안 무섭진 않아. 귀여웠어. 음. 그래요? 아, 그래요? 난 그냥 너무 더러웠어. 들어온 건 맞는데 이 두꺼비가 와서 나는 이 체육복 여자의- 안 빨아입는 네가 더 더러워. 그것도 초록색이다? 초등학교 때 체육복을 안 빨고 몇 달 동안 그 사물함에 처박아놨다 입었다 했대요. 체육복은 빠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땀이 나잖아요. 나는 땀을 잘 안 흘리거든. 아니 거짓말. 다 네가 안 흘린다고 느낄 뿐이지. 흘리고 있어 인간은 누가 땀을. 어쨌든 체육복. 두꺼비는 안 흘려 두꺼비. 그 마지막에 막 그 노란 색깔의 벌레 다 달라붙어 있어서 엄청 큰 거 토해내잖아요. 그 장면도 진짜. 그 안에 열쇠 들어가 있잖아. 네. 열쇠 꺼내야 됐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니, 콩벌레가 무슨 주먹만한 콩벌레들이 나는 이미 목 기어 다닐 때부터 미쳐 있어요. 제가 그런 다리 많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자 아이 목으로 막 이만한 게 막 걸어 다니니까 그런 거못 콩벌레 참지. 플러스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거. 그렇게 네. 사실 그때 그거 우리가 원래- 빨리 여자애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벌레를 보기 싫어서라도. 이런 영화 장르 비호인 사람들 많으니까 재밌네. 난 그런 것도 괜찮거든. 어. 네. 곡성처럼 뭔가 귀신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아예 손도 못 대는데 뭐 괴물, 징그러운 거 이런 건 괜찮거든요. 어쨌든 대상이 있으면 되는구나. 대상이 실존하는 실존하면 걸- 돼요. 좀비도 너무 좋고 어쨌든 그 괴물 이런 거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심령으로 들어가면 아예 손 못 대요. 죄를 근데- 많이 지은 사람들이 보통 저래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이 자리 안에만 해도 피해자가 있잖아. 근데 저도 오창석
작가님처럼 이런 거 절대 못 봐요. 아. 진짜 너무 징그럽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이런 거를 잘 안 봤어요. 왜요? 전 좀 드라마를 많이 봤고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현실에 발 딛고 있는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걸 일찍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약간 성장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화를 좋아해도 천사소년 에티 뭐 이런 멜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뭔지 알겠다.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이런 동화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접해보기도 했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결국 아이가 죽잖아요. 저는 아이가 죽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지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나는 그 마지막에 두꺼비가 토해낸 거 약간 참깨빵 같지 않았어? 깨찰빵. 깨찰빵. 맞아. 난 그 생각했어. 저기 먹음직스러운 걸 뱉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힘든 거 모르고 그냥 똑같잖아. 당분간 깨찰빵 못 먹어. 깨찰빵. 이 끈적이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맞아요. 너무 싫었어요. 깨찰빵도 저런 거 안에 절대 그 못 찹쌀 보겠다. 들어있으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저런 영화 있잖아 막 뭐 옛날에 뭐지?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이런 건 절대 못 보겠다. 나이트메어는 소문전도 못 보지 않아? 그거 귀신이잖아. 나이트메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존나 무섭죠. 근데 크고 나서 우연히 약간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또 그거는. 내 눈앞의 현실이 더 악몽적이면 가상의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일 때 그러니까 주인공이지만 오피리아한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 그 저 옷 새 옷 입혀놨더니 저 지지배가 저 다 지저분하게 저 집에 아우 저 등짝 때리고 싶고 그냥 포도 먹을 때 진짜 아우 씨.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 시험에 들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슈퍼맨 돌아왔다 보면은 그거 꼭 하잖아요. 아기들한테. 맞아. 아이한테 쿠키 같은 거 네. 방에다가 놓고 누가 먼저 먹나. 맞아.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말 더럽게 안 처먹는 지집에 저거 포도 처먹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지막에 판이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준 오피리아의 모습이 그 캐릭터를 만들어준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린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아이는 아니라는 거를 그 앞에 모습을 통해서 감독이 캐릭터를 만들려고 차곡차곡 쌓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면 중에서 오늘 분필 그 문 그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거 떨어뜨렸나 부러뜨리잖아요. 부러졌어요. 분필. 그 장면에서 진짜 병신아 왜 한 번에 못 그리냐.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는 그 수능 1타 강사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분필 부러뜨려서 칠판에 이렇게 그런 거 못 생각나. 오피리아가 도덕관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나이지만 아이 기준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애라는 거는 일단 주변에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딱 갖고 있던 애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죽음에 그냥 그 사냥같이 생긴 애가 애를 주세요 이랬으면은 글쎄 애 그냥 던져줘 버렸으면 그냥 밑에 그거 열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갔겠지. 아니면 걔가 하다못해 그 새아버지한테는 보호를 해줬겠지. 그런데 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걔가 또 죽음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전 상황이라는 게 사실 모든 전쟁 중에 제일 끔찍한 게 내전 아닙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차라리 뭐야 침략군이 왔거나 물론 전쟁이 어디에 더 뭐가 더 낫다는 건 없지만 차라리 침략군이 왔거나 이러면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에서도 가장 참혹한 역사 중에 하나는 저는 제주 4.3이라고 생각해요. 제주 4.3 그리고 6.25로 이어지는 그런 내전 상황에서 모두가 다 미쳐 들어가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와인병으로 사람을 바로 앞에서 얼굴을 다 없어질 정도로 내리친 다음에 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방 안에서 진짜 토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토끼 사냥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제주 4.3 사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하죠. 죄없는 사람 너무 불쾌했어. 마지막에 토끼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도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다음부터 제대로 보고해. 그리고 그 애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고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니 판타지하고 이 현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 두 가지 축으로 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릭터를 다채롭게 좀 스테레오타입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1차원적으로 그 완전 그 맞아. 비달을 그냥 악인으로만 계속 묘사하는 상황이 네. 좀 그랬어요. 좀 너무 1차원적이고 불편했어. 그게 오히려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치. 동화 같다는 아, 생각이 그치. 선악이 구분이 맞아, 너무 맞아, 명확해서 동화 맞아요. 속의 악인이지 진짜. 네. 음. 그리고 왜 그 시계 가지고 계속 이제 아빠와의 어떤 그런 걸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좀 모호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거 강박이 있었겠죠. 강박이 좀 있는 거 있지. 아빠는 근데 성공한 군인. 근데 그러면서 또 자기 아이는 또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걔가 할 수 있는 짓거리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음. 뭐가 있었겠어? 내 분실을 멋지게 만드는 거. 사실은 아버지를 뭐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애증 같은 건가?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 사이에서 네.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되게 뭐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그런 군 전쟁 영웅이었는데 나도 군인으로서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 뭐 일화를 얘기했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이러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 아버지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래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들과 아버지는 묘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가 그런 섞여 것 있거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일딱 그 관계도 있지만 경쟁 관계도 그 안에 있고 존경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 왜냐 엄마를 사이에 두고 약간 연적 같은 관계를 맞아요. 두기도 해. 네. 아빠와 아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네. 근데 이게 뭐 연적이라고 표현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을 펼치는 거니까 사랑을 받기 실제로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남편이 있잖아요. 아이와 내가 사이가 너무 좋아도 남편이 약간 그 지점을 좀 불편해하는 게 있고 아이도 제가 남편이랑 둘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약간 그걸 방해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하다못해 신기하게. 제가 키우는 강아지 망고도 그래요. 어. 저하고 여자친구하고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하고 여자친구하고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주인. 얘기도 즐겁게 침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꼭 가운데로 그렇지. 파고들어요. 아. 보통은 제 발 밑으로 가거든요. 아. 근데 꼭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 가운데로 파고들어서 자기 쓰다듬으라고 나만지라고. 근데 강아지들은 꼭 그러더라. 꼭 그렇게 사이로 파고들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 진짜. 보면은 애기랑 강아지랑 한 짓이 진짜 똑같더라고. 아 고양이도 똑같아. 아 그래? 고양이도. 우리 아쿠도 그래. 어. 사랑이 엄청 물론 아쿠가 좀 강아지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엄청 이게 사랑 갈구하고 나한테 집착하고 막 그런 거 있어. 하는 행동 보면 진짜 애기 같아. 삐지고 막. 또 걔들한테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한테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네. 이 비달 대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뭐 경쟁심도 분명히 있는데 네. 자격지심도 있는데 아빠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위에 있을 만한 자기 아들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내 아들도 내 나를 존재감을 확인할 내 아들. 오. 내가 아빠한테 그런 걸 느끼듯이 그런 걸 나에게 느껴줄 아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 감정도 있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시계를 또 계승하고 싶어하고. 네. 되게 모순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계속 시계가 가게끔 시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네. 자기가 전쟁에 있으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겠지. 그리고 보면 되게 담대한 사람이야. 입이 찢어졌는데도 그냥 꼬매고 바로 전투에 나서잖아. 근데 막상 또 전투 가면 존나 쫄보 같지 않아요? 총 쏘는 건 또 존나 쫄보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가 죽은 시간을 아들한테 알려야 되거든. 그러려면 시간이 가고 있어야 돼. 제 그렇지. 시간에. 그래야 자기가 죽는 시간에 그걸 돌에 내리쳐가지고 네. 시간을 멈출 거 아니야. 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조금 내비치긴 했어요. 네. 가장 입체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렇죠. 그 인물이 가장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었었고. 네. 사실 그 외엔 단어 1차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되게 재밌게 본 한국 영화 군도. 네. 군대에서 뭐 강동원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졌던 감정이랑 비슷하죠. 자기 아버지만큼 인정받기 위해서 서자죠, 서자. 네, 서자인데 자기 핏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버지보다 머리도 더 기르고. 네. 키도 아버지보다 더 크고. 그렇지. 다 아버지보다 크고. 조원이란 캐릭터였죠. 네.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을 걸어본 자 앞으로 나오라 내 극한을 받아주겠다라는. 그래놓고 또 그 새끼도 죽이겠죠 보나마나. 제가 한창 좋아했던 대사라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놨습니다. 그런 관계였었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의 한마디는 조카. 너의 그런 짓거리는 여기 네 대에서 끝날 거야. 너는
네 아들은 너라는 사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자랄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두 부정해 버리는 거야. 이 남자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한 방에 부정해 버리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게 자기 대에서 대가 끊기는 거였을 텐데 그 대를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어지는 분신을 끊어버린 거지. 내 분신에게 너의 정보를 아예 끊어버리는, 묻어버린 건데 저는 그 장면도 좀 너무 놀랐던 게 총을 쏘면 그냥 헤드샷 총 가슴도 아니고 여기를 씨발. 광대에 있었어. 광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뭐야 왜 끝까지 이러는 건데? 헤드샷이 그때 나왔으면 난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 구멍 뚫려 여기 갑자기 피해가 나오니까 너무 놀랐어 진짜. 눈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봤어요? 총 맞자마자 눈알 뒤집어지는 거. 와, 내 광대 아픈 줄 알았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여기를 쏠 거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헤드샷 장면도 약간 다르게 연출하는 거죠. 조금 더 귀게하고 뒤틀리게. 그래서 너무 이 양- 좋았어요 그런 거. 나 너무 좋아해. 너무 좋더라고. 광대 총수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에 비하면 시각적으로는 저기에 훨씬 더 부드럽지 않아? 곡성이. 곡성이요? 에이, 이거는 근데 진짜 좀 기괴하긴 해도 그냥 동화 속 느낌 같은 그런 뉘앙스라서 괜찮은데 곡성은 너무 현실감이 있지. 막 피칠감 하고 무섭지. 두드러기도 진짜 같고. 그리고 예. 진짜 산속에서 그런 사람 내려올 것 같고. 군도시 입고 그리고 일단 사람 죽였다 하면 막 온 집안에 피칠갑 해놓고 막 난리 나잖아요. 혼도 씻고 산속에서 이런 사람 내려오면 무섭다 가다가 이렇게 약 올리면 부끄러워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곡성 군데군데 또 웃긴 장면도 있어 보면. 제법 있어요. 그 뭐냐 그 아저씨 냉장고 열어서 보여주는 그 아저씨도 사실 그 계속 대놓고 부르잖아 그 아저씨는. 네, 대놓고 개그신이죠. 어. 네. 그 뭐냐 잡은 노루 되게 질먹하다가 뒤로 쫙 빠지고 번개 맞고 그 좀비 씬도 난 너무 웃겼는데 되게 블랙 코미디. 그 나홍진 감독은 코미디로 생각하고 네, 연출을 맞아요. 했다고 해요. 근데 근데 저희가 든 생각은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전 들었어요. 불가항력적 힘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 황해는 그런 의미에서 멜로로 생각하고 찍었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일부러 그러네. 변태야, 변태야. 이거는 코미디, 그거는 멜로. 특별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러네.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특별해 보이고 싶어 관종. 아유 진짜 네, 이런. 야, 씨발 무슨 멜로 드라마가 도끼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 혹시라도 나홍진 감독이 우리 방송을 보더라도 앞에 곡성편을 보겠지 이걸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아, 변태 새끼. 아니 변태처럼 이걸 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이런 얘기 좋아할 거야 아마 그런 성향이라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그렇지. 변태 확실해요. 이거 변태를 변태라고 부르지 뭐라고. 아니 불러. 왜냐면 개그맨들 사이에서 와 저 미친놈 저 또라이 저거 이게 칭찬이거든. 업계 칭찬. 그렇겠다. 그럼 당연하지. 감독한테는 또라이 변태라는 말이 칭찬일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 만든 영화가 뭐 얼마나 이렇게 특출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 사회성 좋은 거 하나 소용 없어요. 저는 성깔 더럽고 영화 잘 찍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왜냐면- 사회성 좀 있어야 여러 사람 통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러면 이제 나홍진처럼 뭐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하면 되죠 뭐. 막 때리 아니. 근데 봉준호가 대표적인 예가 봉준호는 되게 이제 그 안에서 노동 시간 같은 것들도 딱 다 지키고 지키고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원래 그 노동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좀 예전부터 있으셨던 것 같긴 한데 봉준호가 약간 덕장 느낌이고 나홍진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나홍진은 독장이라고 봐야죠. 독장.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거 제일 먼저 스태프들 다 퇴근 시간 다 지켜준 사람 네.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윤재균이에요. 국제시장형. 네. 근데 영화는 개 족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나는 차라리 나홍진이 낫다고. 어쨌든 관객의 입장에서는. 네 관객이 내가 스텝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지. 저 새끼 저거 돌로 그럼 찍어 제일 먼저 죽인다고. 받게 될 사람이야. 돌로 찍어 죽인다고 막 아니 이게 씨발. 여러 가지 양가의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잘해주는 감독도 현장에서는 좋겠지만 정작 영화가 흥행 실패하면 그쵸. 되게 상실감 크거든. 맞아, 내가 맞아. 아니면 뭐 5개월에서 길게는 6, 7개월까지 그 영화에 하나에 매달리는데 스태프들은 근데 그 영화가 잘 돼야 좋지. 그래야 내 필모그래피도 같이 맞아요. 올라가서 내가 영화계에서 성장해 나갈 텐데 잘해주기만 하고 영화가 그지 같으면 그거 사실 그때 현장에서만 좋지. 맞아요. 내 인생엔 도움 안 되거든. 최근에 류승환 감독도 모가디슈 다 지키고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덕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반대로는 사회를 그렇게 까는 영화를 만드는데 자기가 노동계약서를 안 지켜?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하지 안전하게.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타고난 천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감독이다. 분명히 고려했을 거예요. 네,
대폭 오래했을 거. 거업 옆에 앉아 있더니 많이 물들었어요. 시각이 거업하됐어요. 비판적 시각. 굉장히 거업화됐어요. 잘 자라고 있어. 아주 앞날이 촉망되는 저도 친구야. 약간 삐뚤어서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삐뚤어져서 이제 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정면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아 저는 이제 이거 처음 봤을 때 어쨌든 아이가 중심이잖아요. 처음에 그 요정이라고 자벌레 같은 애들 튀어나왔을 때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눈깔 하나 맞추고 자벌레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뭘 독침을 쏘나 사실은 그 벌레 생김새상 착한 벌레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맞아. 입에서 딱 나오잖아. 독침을 쏘거나 마지막에 끝에 날아가서 버스에 뭐 차에 앉아서 누구를 한 명 조지거나 아니 그 몸에 들어가서 조지거나 뭐 이렇게 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르 변경인데. 크리처물을 넣어봤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화책에 요정을 보고 그 아이가 편견 없이 이게 요정이라고 하니까 지가 어떻게든 요정으로 변하잖아. 근데 변한 요정도 우리가 피터팬에 나온 틴커벨처럼 그래, 예쁘지 않아. 맞아요. 무서웠어. 그러니까 변한 게 그나마 그 정도의 약간 진짜 팅커벨이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설명에는 뭐 뿔이 이렇게 생겼고 다리도 막 지 마음대로 생겼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이의 시각으로는 어떤 것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전쟁 상황이 너무 참혹하니까 아이가 마음 들 곳에 어디든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 아이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두 생각도 번째로 들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원래 그런 식으로 뒤트는 게 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주특기입니다. 헬보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얼마나 골 때리게 만들어 놓는지. 팅커벨을 예쁘게 그리면 그거는 기에르모가 아니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팅커벨로 만들고 그 애도 조금 판도 예쁘게 만들었으면 진짜 동화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말이 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게 그 지하 세계로 내려오면은 막 엄마가 있고 처음 보는 그 아빠가 뭐 넌 잘했다 뭐 착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한테 폭력적인 거예요.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 온갖 시련을 다 겪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그래 넌 잘했어 착한 아이야 약간 요렇게 하는 게 너무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거여서 오히려 그 해피엔딩이라고 느껴지지는 네. 않더라고요. 어차피 그렇죠. 저도 어쨌든 아이가 죽었는데 네. 여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진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좀 장난 같다고 해야 되나? 너 잘했어. 그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그걸 해냈어. 이런 게 아니 약간 이런 거 몹시 중요한데 어차피 죽었는데. 아 그렇게 보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약간 그 느껴졌어요. 장면을 그렇게 봤어요. 이제 결국 얘가 총을 맞아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첫 장면이잖아요.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이제 자기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일종의 자기만의 환상을 그려낸 거지. 나는 결국 죽은 게 아니라 지하 세계로 돌아갔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어떤 그 필리아의 그림을 환상이었지. 그려냈겠죠.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악마가 넌좀 그런 면이 있다. 딱히 틀리게 본 것 같지는 않아. 작가도 나처럼 약간 정면을 보고 있는 애는 아니야. 우리 다 옆을 보고 있어. 숨긴다고 숨겨냈다 이렇게. 옆을 보는 게 아니라 넌 지금 딴 걸 보고 있어. 같은 영화 봤잖아. 그리고 당연히 M장을 볼 그거는- 때는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 이렇게. 작가가 M장 볼 때 45도 정도로. 그러니까 가짜는 거야. 월급 주니까 같이 앉아 있는 거라는 표정을 많이 지어요. 아 그럼 언제든 얘기해 아주 좋다.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진짜. 세상 편하게 얘기해 진짜.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왜 곡성보다 훨씬 덜하지 곡성이 덜하지 않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에일리언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에일리언 생김새가 징그럽고 무섭지만 분명히 그 걔가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미의 가치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파네미로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나 캐릭터나 아까 요정도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지만 기괴한 미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만들어진 거 의도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곡성에는 그냥 현실. 피칠감 리얼리티. 맞아. 너무 그러니까- 다른 영화다. 까맣고 긴 손톱이 네, 피부 이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디자인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냥 현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섭지. 잭슨 폴락 속 그림의 똥과 내 손 위의 똥이에요. 맞아. 어. 그래. 그 이게 차이가 훨씬 있다. 끔찍하지. 맞아요. 아니 그 아이가 공책에 그린 그림은 굉장히 미학적 가치가 있지 않았나?
잭슨 폴락이네. 신들리고 그림 그리는 거야. 아, 그 그림 잘 그것도 그렸더라. 무서웠어. 그거 무섭지. 어. 그런 거 무섭다. 소도비 경매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잭슨 네. 폴락만 하면 드리핑 기법과 진중권이 계속 생각나. 네, 그런 식의 장치를 좀 나온 뒤 좋아하지. 추격자에서도 보면 그 하정우가 살던 골방인가? 거기 가면 그 벽지랑 그 느낌 그 끈적끈적한 느낌. 그 화장실 너무 무서워. 너무 어. 무서워. 오늘 진짜 큰일 났다. 집에 어떡해. 진짜. 아, 그 화장실. 미쳤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게 힘들겠네요 집에. 그러면은 추격자 그 생각만 해서 섹스 아저씨만 생각해. 너 섹스 못하지? 그 아저씨만 생각해요. 여자와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섹스 말하면 가장 맛있게 하는 아저씨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파네미로 별로 할 얘기 없지? 아, 마무리해. 미학적 얘기하시니까 그 동화책 이렇게 열면 그 엄마가 잘못되는 걸 암시하듯이 여자 자궁에 피가 핏자국에. 빨갛게 되는 그 장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괜찮더라고? 그 장면은 아, 진짜. 아, 강렬했다. 아름다웠어요. 아, 더 이상 아름다워. 아이를 안 가지고 싶으니까. 아 현실반영이네. 자기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 되게 와닿았거든 그 장면. 애를 가지고 싶은 엄마였으면 막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 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 반대로 네. 이제 오피리아가 그 애기한테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제 뱃속에 대고 동생한테. 얘기해주는 장면이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되게 상반되네요 뭔가. 책에 피가 확 하면서 그 장면이 정민이가 좋았던 거는 본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처녀성 복귀의 욕망이. 처녀하게 다시 터지는 듯한. 이거 잠깐만. 아 근데 꼭 쟤는 내가 던지면 더 들어가.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나의 마음을 되게 잘 반영해서 대변을 해주는 것 같은 게 나도 내가 그 장면이 왜 괜찮았는지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그랬던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이것도 회귀하는 거지. 야 되게 새롭다. 받으면서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상대방 말을 받으면서 매기는 거야. 존나 떨어지네. 언제부터 격이 있었어. 나름 있었거든. 나트막하게라도 있었거든. 그래도 내가. 존나 웃기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판 안에 들어가서 연기하신 분은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문 배우 더그 존스라고. 골룸하신 분이 혹시? 아니. 워터. 셰프 오브 워터도 하셨고 헬보이도 나오셨고. 네. 아 제가 이 영화에서 또 점수를 깎는 부분이 바로 그 판 부분이거든요. 이때 그래도 아무리 15년 전, 16년 전 영화여도 CG가 많이 발달했을 때 아닌가요? 근데 그냥 CG로 처리했으면 나는 좋았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판의 연기가 저는 너무 어색하다고 진짜요? 느꼈거든요. 나는 전혀 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나 너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괴물에 그 영화 괴물에 나오는 괴물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아, 이거 똑같이 2006년도예요. 네. 그거는 완전 CG고.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CG로 했으면 더 그 판타지 부분은 판타지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저 안에 사람이 배우가 연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딱 보이면서 그 장면에서 또 몰입이 확 깨지더라고요. 약간 인형탈 뒤집었을 벡터맨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저 먼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CG로 느낌? 구현했으면은 네. 좀 CGT가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G를 썼으면 아마 기에르모 감독이 원하는 그런 그 구질구질하고 약간 질감이 질감이 안 살았을 거예요. 맞아. 실제 존재하는 것과 네. 실제 존재하는 질감이 안 났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지? 아까 작가가 얘기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애가 엄마 뱃속에 대고 동화 읊어주는 얘기 있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카메라가 팬이 돌아가면서 판타지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이미 감독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현실과 연결된 판타지의 이야기다. 현실에서 유리돼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어지는 판타지의 이야기다라고 했으니까 현실이 실사였으니까 판타지도 실사여야죠. 어쨌든 근데 너무 물론 어색하게 느낄 수는 있지. 인형탈 같아서 되게 어색하게 느껴요. 특히 손 동작하고 이럴 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이분이랑 네. 판이랑 그 더그 존스가 둘 둘 다 다. 연기했대요. 이거 이분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제가. 이거 높이서 이게 좀 더 적성에 맞았다고. 네, 파는 내 취향은 아니었어. 그럼 얘는 취향이었어요? 얘 약간 끌리던데. 끌리던데. 손에 눈이 달려 있으면 되게 전방위로 활용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야.
내시경인 거야? 많은 것들. 근데 이걸 다 같이 웃었다는 게 참. 내시경이네 내시경. 똑같이 생각인 거야. 방금. 그렇지. 인간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가끔씩은 그러네요. 나도 가까이서 이렇게. 그러네요. 마치 방금 뭐야? 네네. 우리 지금 침대 밑에 떨어진 물건 찾을 때 뭐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좁은 틈. 네. 걔가 근데 얼굴에 굳이 그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도 다 보잖아. 어.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자기 욕심인 거지. 평범해 보이려고 보이고 싶은 군중 속에 녹아들고 싶은 자기의 욕망인 거지. 이러면 나도 보통 사람으로 보일 거야. 나중에 이런.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잖아. 급할 땐 이거 빨리.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제자리에 일단 한번 갖다 놓고. 0점 잡는 거야. 0점. 아 근데 그 표정이 진짜 기가 막혔다니까. 약간 뭔가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하나씩 그 더듬더듬 찾아가는 그 표정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정말 진짜. 되게 판타지에 어울릴 법한 기괴하면서도 신박한 아이디어였다. 그 여기에 나왔던 괴물들은 또 기에르모 감독이 알차게 또 자기 영화에서 계속 써먹어요. 헬보이 그래요? 보면 또 나오고 헬보이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눈깔이 여기 달려 있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애도 나오고 여기 달려 있는 애도 나오고 눈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눈이라는 게 사람 몸에서 제일 민감한 기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괴하게 조금씩 트는 거 이런 게 정말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고 너무 스스로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기에르모 델 토로는 고추가 클 것 같아요. 왜? 촉수에 별로 집착하진 않아요. 그 나무 판이 약간 촉수 같지 않아요? 아니 보면 다 그 괴물들이 꼬리가 길다거나 이렇게 촉수에 집착하진 않아. 다 보면 에일리언처럼 대가리가 길다거나 그렇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결핍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아예 포기한 사람이고. 태어나서 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러면 손에 눈이 달려 있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너 섹스 못하지. 갑자기 프로파일러가 됐어요. 그래요. 기에르모 감독은 이 방송 안 듣겠죠? 야 이건 진짜 빡칠 것 같아서 그래. 이거는 아니 나는 존경하는 감독이라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전 제일 첫 좋아하는. 시작은 엄청 대물일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진짜 파냄 이런 거 은근히 하기 싫어. 근데 은근히 시간 오래됐어. 그러네. 다행이다. 얘기 다 했어요. 각자 어릴 때 얘기하고 산타 얘기했잖아. 딴 얘기 하는 50분 했어. 맞아. 자, 마지막 평점 하고 마무리하죠. 네. 저부터 할게요. 네. 7점이고요. 7점. 너무 아팠습니다. 아. 와인병으로 쳐맞을 때 아, 아팠고요. 오른쪽 광대뼈 뚫릴 때도 나도 아팠고요. 뜯어 먹힐 땐 어땠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냥 진격의 거인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격의 거인도 아마 파네미로에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이런 천사 요정 이런 애들을 산채로 뜯어먹는 장면은 파네미로에서 전 처음 봤어요. 맞아. 수없이 많은 영화들을 봤지만 맞아. 처음 봤어요. 진격의 거인이 뒤겠지? 훨씬 뒤에 뒤죠. 훨씬 뒤에. 알겠습니다. 작가는? 저도 7점인데요. 저는 곡성이 무서웠지만 더 나았습니다. 이건 제 취향이에요. 그럼요. 제가 이런 뭐 SF 뭐 이런 뭔가 만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동화 애니도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애니도 거의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취향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깊숙이 빠져들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취향을 타서 그런지 그렇게 영화를 엄청 재밌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7점입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진짜 제일 왜 파이스토리 제 최애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 영화고요. 근데 저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근데 너무 완전 진짜 저랑 다른 다 다른 데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다만 이 영화의 분위기가 다크하다는 거는 사실 저 다크한 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다크한데 되게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9.5점입니다. 와. 네.
저는 사실 저 마음속으로 한 7점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랑 오창성님이랑 너무 똑같아서 전 조금 더 낮출게요. 6.75점으로. 많이 애매하네요. 6.5점 주기에는 약간 아쉽고 7점 주기엔 또 좀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6.75점으로 하는데 그 중에 거의 6점은 그 괴물이 다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별로 그닥 두 번 보니까 저는 좀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신기하게 왜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너무 내 취향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시간이 흐른 그때 거겠죠. 감정과 지금 다르겠죠 아마. 다르겠지. 영화도 계속 보다 보면 달라지더라고. 옛날에 진짜 싫었던 영화가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맞아요. 네. 하나도 이해 못하고 뭐야 이 그지 같은 영화인데 나중에 봤더니 그땐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뜻이 막 확 다가오면서 야, 네. 이런 영화였구나라는 걸 막 깨닫게 하는 영화도 있고 그지 같은 영화도 있고 음. 그렇죠. 예. 옛날에보다 지금보다 그지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물론. 네. 네. 저도 딱 7점은 좀 높고 6점은 낮고 저도 딱 맞아. 약간 정민이랑 자꾸 얽히는 것 같은 내 어깨 위에 올라타. 업어줄게 오늘. 하드 캐리 해주는 거야. 내가 오늘 업고 뛸게. 와 좋겠다. 우리 한쪽 어깨 더 내려. 아니야 난 괜찮아. 진짜 기회를 못 될 토로 영화 나오는 괴물보다 기괴하겠다. 정민이 어깨 저랑 나랑 둘이 올라가 있으면 어쩌지 내가 오늘 어깨가 계속 결리더라고. 그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 관절염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영화는 훌륭한 영화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이 취향을 반영하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크한 건 좋아하는데 판타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곡성 같은 현실에 발딛고 긴장감과 공포감을 전달하는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차라리 좀비물이나.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감상을 담아서 6.5점. 영화는 영화 자체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한 7, 8점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창석했니? 네, 저 제일 먼저 했죠. 네. 작가도 했고 네. 저만 하면 되죠.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리자면 10점이고요. 이것도 10점이야? 오늘 둘 다 10. 네, 왜 이래? 10이네요. 저는 이렇게 기괴하고 아름답고 슬픈 동화를 본 적이 없어요. 맞아. 2006년 이후로도 본 적이 없고요. 2006년 이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점 드릴 수밖에 없고 기레모 델 토로 감독의 초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좀 비관적인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의 취향까지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오피리아가 죽어야 이 영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장면 보자마자 오피리아는 분명히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쏙 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죽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맞네. 그래서 이 영화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기괴한 아름다움도 품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 의식도 지금 얘보다 못한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에. 걔네들한테는 오피리아보다 더 지금 현생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영화다. 그래서 취향을 뛰어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점입니다. 네. 다들 이거 이토준지 만화도 좋아하세요? 저 좋아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만화가 있어요? 뭐 소용돌이 이런 거 있지. 소용돌이 모릅니다 저는 이토준. 몰라요. 히토 무슨 뭐지 무슨 토미에 진짜 기괴함으로는 끝이거든. 그치. 이토준 그런 씨가. 거는 잘 못 볼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거는 너무 제가 만화 진짜 웬만한 거 다 보는데 그건 좀 아니거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또 네. 그렇게 귀기하진 않아요. 또. 그 네. 기본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야. 그거랑 비교하면 또. 이토지주는 대놓고 역겨운 그림을 어. 역겹다는 표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로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고. 근데 이 양반은 뭐 그 정도까지 귀기하진 않잖아. 네,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 아까 그 손문선의 말대로 미적 가치가 분명히 있어. 네. 창조해낸 크리처들이. 네. 뭐든지 덕후가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요. 네. 맞아요. 이 전쟁 영화도 진짜 밀떡들이 만들어야 돼. 그럼요. 스티븐 스필버그 알아주는 밀떡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나오는 거고요. 괴물 매니아니까 퍼시픽님 같은 영화 그리고 헬보이 같은 영화 나오는 거예요. 창석이도 꼭 언젠가는 AV 하나 찍어주세요. 나도 같이 하자. 공동 연출. 나 지금 속으로 그 생각 하고 있어.
있었거든 계속. 언젠가 한 작품 남기고 나도 싶다. 남기고 싶다. 출연도 하시게요? 출연? 안 되지 그거. 너무 좋아한다. 왜 좋아하시죠? 옛날 내 여자친구가 네. 가슴 모델을 하겠다는 거야. 진짜요? 가슴 모델을. 가슴이 예쁘셨구나. 아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냥 모양이 예쁜 네. 거였는데 가슴 모델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싫지 않던데? 나도 그것까지는. 이렇게 봅시다. AV 배우를 한 5년 정도 열심히 공장장으로 확 찍던 애가 와서 사귀자 그래. 나 이제 AV 배우 정리했어. 아, 난 그 사실을 알고. 알지. 즐겨보던 작품. 온 세상이 다 알아. 어. 그 이제 사귀면 이제 M장 들어올 때마다 나하고 창석이 그럴 거 아니야. AV 하고 하는 건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 막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물어보겠지. 달라? 아니지 안 물어보지. 어.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여자친구 대하듯이 대하고서 뒤에 가서 니들끼리 얘기해. 그렇지. 자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다만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 외모는. 걔 다 착해. 돈도 많아. 뭐 문제 되나? 카이드 사귈 수 카렌. 있지. 근데 AV예요? 어? 한국이 아니라 AV. AV. 하지만 한국 남자 다 알아 AV 배우. 나는 뭐 문제 없을 것 저는 뭐 은퇴하지 않고 현역이라도 난 사귈 수 있다. 계속 비교당할 텐데 그러면? 네? 아 그건 상관없지. 그래? 저기 왜 계속 간말랭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지리산 간말랭이. 왜 나는 저 단어가 계속 들어올까? 왜 들고 왔죠? 나 아는데 계속 단어가 들어오네. 비교 당할 텐데 얘기하는 순간부터 계속 저 단어가. 뭐 연애하는 건데 뭐 어때? 네, 저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난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니들은 안 해봤지. 이렇게. 나도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모르지 뭐 현실 닥치면 또 어쩔지 모르겠지.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야. 아 일단 그 AV 배우들이 우리한테 사귀자고 안 해. 그냥 오늘 밤에 가서 그럼요. 만나. 그래. 늘 만나면서 뭘 그래. 금방 만나. 금방 만나. 아, 그 생각나니까 빨리 만나고 싶네. 빨리 끝내고 갑시다. 얼른 끝내자. 정민 아저씨 빨리 가서 한편 때리고 자야 되거든. 잠이 그렇게 자라. 그래 맞아. 지금 자야 돼.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도 재밌게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